네, 온라인 판매를 통해 브랜드 성장 사례를 함께 공부하게 될 주식회사 찬란한 컴퍼니의 최광종입니다. 저희 메소드 특강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브랜드 성장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커머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에 발맞추어서 온라인 판매가 어떻게 브랜드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브랜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할 거고요. 또 실제로 이런 브랜드로 성장하는 패턴들이 어떤 것이 있고 유형별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온라인 이커머스 거래액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2020년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 비중입니다. 2020년 163.5조 원의 규모로 국내 소비재 시장의 이커머스 거래액 비중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은 네이버 28조, 쿠팡 22조, 이베이 20조, 실버번가 10조 이렇게 크게 4개의 플레이어가 전체 이커머스 거래액의 50% 비중을 차지한 첫 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의 경우에는 검색 엔진 점유율인데요. 네이버가 약 57% 정도, 구글이 33% 정도의 양강 구도의 포털을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커머스를 얘기하면서 왜 전체 플랫폼들의 거래액과 그 다음 검색 포털의 이 비중을 보여드리는지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결국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 매출고를 올리고 또 브랜드로 성장할까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이커머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커머스 성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11번가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문몰, 독립몰이라고 하죠. 스타일란더와 같은 독립몰이, 전문몰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고요. 2012년 이후에는 쿠팡, UF, 티몬과 같은 소셜 커머스라고 하죠. 단기간에 일정 시간 안에 많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딜의 형태의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 카테고리의 성장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이지 2010년 이후에는 오픈마켓이 성장을 안 했어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은 어느 플랫폼이나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커머스 시장이 일반적으로 연차별로 한 20-30%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 20-30%의 성장을 누가 주도하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플랫폼들의 거래액 비중인데요. 2017년과 2020년만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17년에는 91조 원 정도의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 8%, 쿠팡 6%,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롯데 순으로 50%의 거래액이 아주 많은 플레이어들, 아주 많은 플랫폼들이 동시에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시장은 40-50% 정도 성장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와 쿠팡,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이 4개의 플랫폼, 이베이 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4개의 회사가 전체 이커머스 거래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육박하는 아주 놀라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접근은 이거였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브랜드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커머스 비중을 같이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플랫폼에 더 집중해야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혹은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2022년 이후로 또 올해도 내년도 아마 이러한 비중의 규모는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브랜드로 성장을 하는 것이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컨셉이라는 개념과 제가 브랜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라는 것이 브랜딩을 해야 돼, 브랜딩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하지만 정작 브랜드는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인지 사실 답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또 이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셉과 브랜드의 개념을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컨셉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미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시죠.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컨셉이라는 단어는 컨이라는 점두사와 그 다음 셉트라는 전미사가 연결된 하나의 단어인데요. 여럿이 꿰어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꿰어내는, 우리말로 굳이 이야기하면 고술도 꿰어야 보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느낌 혹은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것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말은 이해되는데 그럼 도대체 컨셉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유명 해외 수입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성공한 50대, 60대 CEO들이 이 광고 모델로 고용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 브랜드의 명품차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 소위 또 성공한 20, 30대 벤처 CEO들이 많이 나오거나 혹은 20, 30대의 전문직이 많이 나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모델이 바뀌면서 우리의 주 타겟을 상대적으로 올드한 사람에서 상대적으로 영한 사람으로 바꿔 넣는 작업. 이렇게 바꿔 넣었을 때 우리는 컨셉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한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럴 때도 컨셉이 바뀌었다고 얘기도 하죠. 가령 회사에서 평소에 내 상사가 평소에는 항상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화도 잘 내고 거칠고 그 다음 날카롭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했는데 너무나 온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왜 컨셉이 바뀌었지? 무슨 컨셉이야? 당황스럽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컨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광고에서도 컨셉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상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컨셉을 쓰고요. 또 책에서 인사이트를 뽑을 때도 이 책의 컨셉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컨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우리가 육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했을 때 뭔가 구분되어진다면 뭔가 다른 것들과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물이라면 사물과 사물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면 컨셉이 있다고 우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컨셉이 다르다,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셉은 브랜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구분되어지는 것,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컨셉이고 브랜드는 구분되어지고 다르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구분되어지고 다르게 보여져서 심지어 나는 이 브랜드라면, 이 상표라면, 이 상품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이 서비스라면 돈을 더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브랜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순히 컨셉은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되게 하는 것,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브랜드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그 브랜드라면, 그 사람이라면, 그 상표라면, 그 서비스라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할 수 있어 라는 게 브랜드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사례를 자주 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6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옷을 살 때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야, 여기는 한 작게 살려면 30만 원은 줘야 돼. 제가 왜요? 여기 브랜드는 원래 비싸. 여기 브랜드는 그 정도 줘야 돼 원래. 자, 이건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 브랜드에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랜딩 해야 된다,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브랜드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상표와 다른 상품과 구분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내 브랜드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돈을 더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구분되어지는 상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접근의 출발선은 바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 즉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전체 구도 안에서 전체 거래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메인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이 이커머스 플랫폼들 가운데 판매 활동을 통해서 무엇으로요? 브랜드로요. 단순히 브랜드는 뭐라고요? 구분되어지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구분되어져서 더 돈을 지불해도 될 정도로 인정받는 것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챙겨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각 영역에서 성장해서 브랜드까지 갈 수 있느냐,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마치 온라인 맵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작게 시작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개인 기업들, 1인 기업의 경우에는 SNS나 오픈마켓을 가장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효과도 좋은 채널이기도 합니다. 자,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번가 옥션, G마켓과 같은 플랫폼들을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일부 쿠팡까지를 오픈마켓, 그리고 일부 스마트스토어까지를 오픈마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픈마켓은 어떤 곳이냐면 중개를 통해서 내 상품을 팔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해당 11번가라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품을 업로드하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상품을 구매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곳들이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마켓의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광고 효율성이라는 방식으로 이 오픈마켓, 특히 11번가와 옥션, G마켓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좌에서 광고 효율성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광고 효율성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광고비를 써야 하고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부 여타의 다른 플랫폼들은 광고비를 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양의 상품량,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가격을 통해서만이 물건이 유통되는 랭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마켓에서는 광고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작은 금액으로도 큰 효과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7번가 옥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 소상공인 혹은 1인 기업가가 출발하기에 가장 적정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SNS 영역인데요.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혹은 유튜브와 같은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쓴다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관리,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SNS와 오픈마켓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판매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1인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일정 정도의 매출 볼륨이 발생하면 이후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사몰, 전문몰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자사몰이라고 전문몰이라고 하면 독립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페24나 메이크샵, 고도몰과 같은 그런 임대형 솔루션들을 가장 국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사몰을 움직이려면 혹은 작동시키려면 너무 어려워, 돈도 많이 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걸 굳이 해야 되나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프라인 장사와 사실 온라인은 많이 흡사한데요.
온라인 장사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내 가게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픈마켓이 됐던 소셜 마켓이 됐던 아니면 백화점 몰인 롯데온이나 신세계 쓱이 됐던 간에 이 공간들은 모두 다 어떤 거예요? 빌려서 쓰는 곳이에요. 렌트해서 쓰는 곳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진 않지만 판매되는 죽죽 다 수수료를 내죠. 그래서 자사몰이라는 공간은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내 가게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픈마켓에 비해서 비용이 들지만 그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아주 낮은 비용으로 혹은 심지어는 직접 또 자사몰을 구축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온라인 판매 관점에서 자사몰은 내 트래픽을 쌓이게 하고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광종삼촌이라는 개인 브랜드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개인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 명을 가지고 가게를 차린다고 합시다. 광종삼촌. 이 네 가지 글자를 가지고 가게를 할 건데요. 네이버나 그다음 구글이 우리 포털의 트래픽의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글 로봇과 네이버 로봇이 수많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서칭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칭하고 저장하는 기능 가운데 내 브랜드명이 정확하게 카운팅되고 그 트래픽을 인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전문몰, 자사몰이라는 겁니다. 즉 브랜드로 승부하고 브랜드로 성장하는 관점에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우리 상호를 브랜드로 인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전체 포털 트래픽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구글 로봇이 우리 브랜드를 브랜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브랜드로 인정되는 작업의 첫 작업이 바로 전문몰, 자사몰입니다. 그래서 전문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큰데요. 전문몰이 없는 상태, 즉 자사몰이 없는 상태에서 오픈마켓과 SNS 아무리 잘 팔아도요. 사실은 네이버와 구글의 포털에서 우리 브랜드와 우리 상호명이 검색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만 오픈마켓과 SNS가 자리를 잡으면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자사몰과 독립몰을 먼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된 때부터 포털 사이트의 로봇들이 우리 브랜드를 바이럴되는 혹은 사람들이 떠드는 가령 인스타그램에서 광종삼촌 이렇게 떠들고 블로그에서 광종삼촌 이렇게 떠들고 유튜브에서 광종삼촌 이렇게 떠들었을 때 이 포털의 로봇들이 광종삼촌이 사람들에 의해서 떠들어지는구나 라고 트래픽을 인정하고 누적해서 카운팅하는 것은 언제부터다? 전문몰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이후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온라인 판매만 잘한다고 해서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자사몰을 구축하고 이것을 브랜드로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에서 인정받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가 확장할 때 특히 이제 백화점 몰들로 혹은 수많은 오픈마켓들 사실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실물 옥션 G마켓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그래도 꽤 나오는 거래액이 있는 플랫폼들이 약 3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의 확장, 채널의 확장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브랜딩으로 준비된 상태여야지만 훨씬 더 빠른 확장과 들어갔을 때, 입점했을 때 수수료 내고가 협상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레파토리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고객도 인지하고 네이버 로봇, 구글 로봇도 인지하고 또 각 플랫폼들의 MD도 인정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의 성장 단계들이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크게 SNS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 또 유통 채널, 유통 채널이라고 하면 온라인 유통 채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 그 다음 채널과 SNS 채널 상관없이 우리만의 혁신 모델을 가지고 성장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SNS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1인 기업가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SNS라고 하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도 요즘 거래액이 많이 늘고 있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도 과거에 아주 많이 흥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SNS 채널들이 있는데 물론 이 모든 SNS를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요. 이 상품의 고객들이 많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우리 상품이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해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50대를 타겟으로 물건을 판다면요. 페이스북을 해야겠죠. 이렇게 SNS 채널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 채널에서 활동을 해서 물건을 파는 이런 유형이 SNS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과거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채널, 특히 밴드는 더더욱 더 지금도 그렇고요. 공동구매 형태로 대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무슨 상품 공동구매 할 거예요. 같이 구매하실 분 마치 소셜 커머스처럼 특정 시간 안에 할인된 가격으로 특정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형태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공동구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SNS 채널들이 공동구매라는 기법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었는데요. 사실 이 기법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효율이. 왜냐하면 워낙 공동구매 기법도 다양해졌고 공동구매를 제공하는 셀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점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내가 직접 생산, 직접 유통의 관점에서 했을 때 더 성과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장도 하지 않는데 직접 생산한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제가 저희 이 팬들을 위해서 함께 이런 원피스를 입고 싶어서 저희 공장과 상의해서 이런 옷을 디자인했어요. 입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하세요. 사실 공동구매의 다른 형태인 것 같지만요. 적어도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그 상품의 기획에 이 SNS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참여했다는 점이 아주 크게 다릅니다. 기존의 공동구매는 단순히 물건을 그냥 할인해서 공동으로 산다. 이런 개념이 들어갔다면 이 지금의 SNS 채널의 판매 활동은 뭐예요? 운영자가 기획에 참여해서 내 생각이 혹은 우리 팬들의 생각이 상품에 반영됐다까지 접근이 돼야지만 고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SNS 채널을 통해서 공동구매, 공구를 해서 성장하겠다의 방식은 조금 예전의 방식이고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에 내가 반영돼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상품을 떼었을 때 왜 떼었는지에 대한 명분과 합리성이 존재해야지만 매출이 폭발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장한 사례입니다. 치카리셔스라는 컵케이크를 파는 가게인데요. 지금 강남대로 노는빌딩, 신사동 쪽이겠죠? 신사동 쪽에서 이 컵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어떤 컵케이크가 신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별로 컵케이크를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컵케이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치카리셔스를 아주 좋아하는 거, 특히 특별한 날의 경우에는 선물을 하는 용도로 이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컵케이크뿐만 아니라 요즘 떡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케이크가 아주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채널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가장 트렌디한 고객들이 이용하는 SNS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렌디한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유통하게 되면 더더욱더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야겠죠. 특히나 이런 컵케이크라든지 떡케이크,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케이크의 경우에는 택배가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킥만 되는 경우가 많고 킥만 되더라도 한 도시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지역 베이스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즉 서울에서 잘 판다고 부산에서 잘 파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서 잘 판다고 대전에서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특히 오프라인 베이스로 출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SNS 채널과 함께 그 지역구를 먹게 되고 그 지역구 안에서는 경쟁하겠지만 다른 지역들과는 또 경쟁하지 않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송이 마켓이라고 하는 셀러인데요. 고구마를 주력 아이템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셀러입니다. 사실 이 셀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판매 활동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학교 4학년 시작했을 때 사실은 무엇을 팔아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고민이 많이 되었지요. 이커머스를 하려고는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부터 확인해 봤더니 자기 부모님이 고향에서 30몇 년간 재래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가격 메리트, 원가의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고구마를 예를 들면 고구마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해야 할까를 아주 많이 고객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들어보니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요? 너무 많은 양을 팔아요. 온라인은 한 박스 단위로만 팔아요. 우리는 한 박스 사면 다 먹지 못하고 썩어서 버려요. 이런 불편 요소들이 제일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배송 오면 계속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택배가. 그래서 고구마가 상처가 나서 와요. 이렇게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고구마 단 한 개, 톳 한 개도 주문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배송이 될 때 모든 고구마를 뽁뽁이로 다 싼다로 차별화했습니다. 신기하죠? 일반적인 농수산물 유통업자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 차라리 안 팔고 말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업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객의 불편을 듣고 어떻게 차별화를 했어요? 톳 한 개도 살 수 있도록. 한 개 단위, 고구마 한 개, 두 개, 한 박스가 아니라 혹은 1kg, 2kg가 아니라 톳 한 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주문한 거 수량 상관없이 모두 다 뽁뽁이로 싸서 나가는 그래서 고구마에 상처가 나지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차별화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홍보 채널, 주 홍보 채널을 인스타그램으로 집중시킨 것인데요. 이 대표님이 사실은 고구마가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뽁뽁이로 싸고 포장하고 이것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시간씩 인스타그램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이 대표님의 철칙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주 유통 채널, 홍보 채널 어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 메시지를 관리하고 댓글을 관리하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사실은 광고비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마케팅 방식은 뭐예요? 내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댓글을 달고 진정성 있게 서로 관계성을 가지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핵심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시간씩 혹시 설사 배송이 늦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만큼은 인스타그램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SNS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볼 텐데요. 요거는 홍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썸데이즈라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핀터레스트에 매일 상품을 올려요. 그래서 신상이 들어오면 신상의 고객들을 마네킹 입혀서 연출을 해가지고 오늘 신상이 뭡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의류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스타그램부터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가게는 전혀 엉뚱한 다른 영역의 플랫폼들을 공략한 거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되는 의류 신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고객들도 지쳐하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채널에서 내가 유일무이하게 지속적으로 신상을 노출하면서 핀터레스트 안에 있는 의류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트래픽을 직접 다 받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NS를 한다고 했을 때 늘 가장 많은 트래픽, 사실 20대 초반 중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인스타그램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틈새 시장인 오히려 전혀 엉뚱한 핀터레스트를 공략하는 것이 또 이 가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 반대로 트래픽은 더 적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주목받는 효과를 만들기도 하니 그 관점에서 이런 사례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블로그 마켓인데요. 블로그 마켓은 사실 꽤 오래됐죠. 최근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블로그 마켓을 공식적으로 서비스화 시켜서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서비스가 런칭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개별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네이버 안에서 솔루션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블로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유메르라는 블로그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블로거이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동대문에서 조금씩 떼다가 공동구매를 시작했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직접 제작을 하죠. 그래서 저도 몇 번 구매를 해봤는데 인기 스타일의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바로 품절이 돌기 시작하고요. 꼭 사고 싶은 물건은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블로그 마켓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유메르의 상황 말고도 다른 블로그 마켓 사례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SNS 마켓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마켓을 활용하는 기법은 이 블로그라는 특수한 서비스에 있는데요. 네이버라는 가장 큰 검색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포털 안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실제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서 판매가 이뤄되고 검색이 이루어지고 하면 뭐예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 빨리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결국 내가 올린 이 블로그 글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소비되고 그 다음 구매까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점검을 4시간 단위로 실시간을 하고 또 이것을 검색 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해당 플랫폼, 해당 블로그 마켓이 뜨기 시작하면 우리가 올린 상품의 키워드의 검색 결과 화면에 우리 블로그 글이 노출될 확률이 높게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다시 클릭이 일어나고 낯선 고객들이 다시 들어와서 또 팬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관점에서 이 블로그 마켓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의 영역이에요. 요즘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죠? 10년 전에는 사실은 트위터만 이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인스타그램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와서 점점점 트위터의 이용률은 떨어졌는데요. 요 사례는 카페 마노레라는 지인의 사례입니다. 경희대 후문에서 조그맣게 가게를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가게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온라인 판매 활동이에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사례인데요. 이 마누얼해라는 카페의 주력 아이템은 사실은 밀크티 원액입니다. 밀크티는 그냥 희석돼서 만든 음료이고요. 밀크티 원액은 내가 밀크티 원액을 사가지고 우유만 섞으면 밀크티가 되는 거고요. 이들의 주력 아이템은 밀크티가 아니라 밀크티 원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냐면 트위터라는 SNS 채널에서 이 카페 마노레의 밀크티 원액이 아주 가성비가 좋고 맛있다라는 트윗이 한번 시작됐는데 이 트윗의 리트윗이 사실은 우리 인스타그램에도 리그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해당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리그램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트위터의 경우에는 트위터 리트윗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트위터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리트윗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약 무려 2만 회에 가까운 리트윗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2달까지도 기다려서 이 원액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공장 증설이 끝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터레스트나 혹은 이렇게 트위터처럼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플랫폼 트위터 SNS에서 오히려 소수의 컨텐츠로 주목받는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자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 60대와 같은 나이대가 높은 타겟층에서는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SNS죠. 네이버 밴드와 더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새우 지금 목포에서 팔고 계시는 새우총각 천사수산이라는 업체에 있는데요. 꽤 많은 물량을 소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흥행을 해가지고 고객을 많이 확보한 셀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 타겟이 높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카카오톡과 연동된 카카오 스토리의 효과성이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유통 채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버과 옥션, G마켓을 포함해서 뭐 스마트스토어나 그다음 요즘 흥행되고 있는 또 그립과 같은 라이브 커머스의 영역까지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통 채널에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철저한 가성비로 승부 보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더 비싸게 받는다의 관점보다는 뭐예요? 남들보다 더 가성비 좋게 상품을 제공한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판매량이 급증하는 성공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스타벅스 테이블인데요. 제 지인의 회사예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 테이블은 우드슬랩이라고 하는 원래 상품이 있었습니다. 즉 가구 대기업에서 이미 우드슬랩 테이블 이런 이름으로 사실은 팔고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우드슬랩이라는 이름이 되게 낯설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테이블도 사실 낯설었을 텐데 우리가 이 우드슬랩, 아주 두꺼운 통나무의 테이블이 유행했던 것이 사실은 스타벅스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그 지인 대표님께서 이 트렌드를 인식하시고 한 4년, 5년 전쯤에 스타벅스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상품을 런칭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테이블이 지금도 검색하면 옐로우 라이트라는 브랜드가 메인 브랜드로 검색이 되어지고 판매량도 아주 최우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더 저렴한 단가의 스타벅스 테이블도 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제 부분이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해서 결국엔 다시 자기 브랜드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스타벅스 테이블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옐로우 라이트라는 이 강력한 브랜딩이 구축되니까 더 낮은 단가가 들어와도 혹은 또 애매한 높은 단가, 예를 들어 100만 원대 정도의 상품이 들어와도 스타벅스 테이블은 옐로우 라이트 가장 가성비가 좋아 이렇게 브랜드가 인식되고 특히나 고객한테 인식되고 특히나 네이버한테 인식됐다는 게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인식이 이렇게 되면 노출 점수에 아주 우선순위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스타필드에서 팝업스토어까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진행하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채 4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이렇게 엄청난 시장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로 성장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오히려 초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라이브 커머스 영역인데요. 그립이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대표님의 경우에는 부평에 있는 지하 매장에서 청바지를 판매하고 있었고 또 공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급감했었지요. 라이브 커머스의 기회의 땅을 또 시작하셔서 사실은 진행하는 거 보면 정말 아저씨 제가 너무 비하했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리얼하게 청바지 전문가가 라이브 커머스에 나와서 창고에서 사실 진행해요. 그래서 뒤 배경도 사실은 되게 멋있고 럭셔리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고객과 소통하고 진짜 리얼하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송들을 했더니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채널들도 소상공인이 접근하고 1인 기업이 접근했을 때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신규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가 없어서 작은 규모로 출발한 회사들끼리, 작은 규모로 출발한 개인들끼리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 시장이 더 많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컨베니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수산물을 중심으로만 파는 스타트업,
농산물을 중심으로 파는 스타트업, 외식업계 아이템만 중심으로 파는 스타트업, 그 다음 소품들만 중심으로 파는 스타트업,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 킬러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요. 이 카테고리 킬러의 스타트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유통채널처럼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판매의 기회를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한 사례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달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감자빵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감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감자만 팔린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감자전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감자를 가지고 감자빵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 감자빵으로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흥행하고 이렇게 아예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박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개인들이 큰 회사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어렵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혁신 상품을 기획한다는 것이 사실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 대기업들과 혹은 기존의 큰 유통 회사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전혀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것을 달성했을 때 가장 큰 폭발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제품 자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제품 자체를 아예 다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사례가 되겠죠. 두 번째는 나물을 팔고 있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 나물이라는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누가 사 먹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서두에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매년 20%에서 30%까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 우리가 법으로 금지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물조차도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사 먹는 나물조차도 데쳐진 상태에서 혹은 양념된 상태도 모두 다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이 나물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가게를 베이스로 시작해서 또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요. 이 성공 사례는 심지어 브랜드로 성장함을 넘어서 스타트업까지 도전해서 화이트 진로에 투자까지 받아서 나물이라는 아이템으로 전문 플랫폼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온라인 판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질문들을 한두 개 정도 답을 할 텐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SNS 운영 힘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받거든요. 사실 이 SNS의 경우에는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낯설고 어색하겠죠.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들을, 새로운 서비스를 만나면 어색해요. 온라인에 아주 익숙한 저조차도 새로운 SNS 서비스가 나오면요, 되게 어색해요. 20대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적응하거든요. 왜 적응하냐면요, 써보는 겁니다. 자꾸. 시간을 내어서 써보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님의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하루에 5시간도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만 하시면요, 사실은 어색함 전혀 없어져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로 온라인 판매 활동을 하고 이걸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걸 브랜드로 성장시키라는 의지가 있다면요, 사실 하루 5시간 그 이상도 할 수 있죠. 어색한 거요? 괜찮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또 질문 받는 것이 이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면서 광고 대행사 제안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아요. 사실은 광고 대행사는요, 훨씬 효율이 좋은 대행사들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런데 초기일수록은 최대한 맡기지 않고요.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후에 광고 대행사를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광고 대행사는 사실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내가 광고 대행사에 어떤 광고를 맡길지, 그리고 그 광고 대행을 한 다음에 광고 결과를 피드백 받았을 때 이 광고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광고 대행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어렵고 불편하고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직접 광고를 운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어색하겠죠. 하지만 이것조차를 해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광고 대행사를 쓰더라도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지불한 비용에 대비해서 광고 대행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광고비를 쓰고 효과 안 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요. 아, 내가 사기당했어. 그런데 사실은 당했다기보다는요, 내가 광고 대행사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광고 대행사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1시간 동안 제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말씀은 이해되는데, 내용은 이해되는데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에서 개인 셀러가 제일 잘 파는 셀러를 찾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중에서 혹은 소상공인 중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을 제일 잘 파는 사람을 찾아서 혹은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를 벤치마킹하고 따라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걸 순차적으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은 내용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해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등 업체를 찾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따라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으로 쭉 가셔야 된다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창업들을 계속 응원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